이쯤 되면 호구 중에 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냥의 시간으로 고배를 마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에는 승리호로 당하고 마네요. 승리호 제작비는 240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 넷플릭스와의 계약 조건은 310억 원으로 알려져 있으니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득, 적어도 손해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극장 개봉을 진행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호구 잡은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흥행이라는 건 평론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케팅의 방향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잭팟이 터질 수도 있고 처절하게 무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영화 시장이죠. 넷플릭스로 나온 승리호를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극장용으로 나온 영화들은 극장에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양연화를 비롯해서 왕과의 영화들이 다시 재개봉하는 지금의 상황, 비록 이게 상업적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는 비디오로, VOD로 여러 번 본 영화들인데도 역시 영화관에서 보는 경험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장용으로 만든 영화, 특히 승리호처럼 시각효과가 우수한 영화를 집에서 본다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아무리 집에 나름대로 홈시어터를 꾸며도 빔 프로젝터에 6.1채널 스피커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영화관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다 보니 넷플릭스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죠. 승리호를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 하나인 SF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던 걸까? 어째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되었던 걸까? 비록 제작비는 부족했지만 아이디어와 개성으로 무장했던 지구를 지켜라의 충무로는 어쩌다가 이런 제작비 잡아먹는 괴물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승리호의 마케팅 포인트는 1. 헐리우드에 비견할 만한 CG. 2. 국뽕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헐리우드에 도전한다는 둥 CG로는 헐리우드 못지않다는 식의 마케팅은 이미 심영래 감독이 디워에서 써먹었던 거라 식상하죠. 국뽕 마케팅 역시 심영래 감독이 써먹은 겁니다. 아직도 아리랑이 잊혀지지 않네요. 2021년에 디워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라니 세상에.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와 영화 산업은 더 이상 작다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세계 5위권의 시장을 갖추고 있고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를 만드는 나라인데도 아직도 최초의 우주 SF 따위를 붙이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한국 최초의 우주 SF도 사실은 아니지 않나요? 흔하지 않은 우주 SF겠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비주얼은 좋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하죠. 문제는 이거에 얼마나 감흥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90년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90년대에 퇴마록이나 자살하는 귀신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에 오오오를 외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심과 함께 같은 영화의 CG를 봐도 심드렁하고 백두산에서 자랑하듯 보여준 덱스터 스튜디오의 CG는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승리호를 보면서도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VFX, 시각효과, 그래픽 다 좋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손색이 없지는 않은데 적어도 비벼볼 만한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240억의 제작비, 달러로 환산하면 2천만 정도 되나요? 미국에서 2천만 달러로 SF 만든다고 하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영화죠. 이런 제작비로 이 정도의 화면을 만들어냈다는 건 훌륭합니다. 물론 그냥 훌륭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더 칭찬해야 하는 건 CG로 만든 화면의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른 영화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D1은 심영래 감독의 자랑과는 달리 CG가 뜨는 부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신과 함께는 가만히 보면 CG가 너무 티가 나는데 이건 CG를 못 만든 게 아니라 배우들의 현장과 CG가 따로 놀아서 그런 거죠. 검수림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이질감의 원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승리호는 달라요. 현장의 컨디션을 잘 통제했기 때문인지 현장 조명이 좋았기 때문인지 CG와 실사가 거의 위화감 없이 완벽하게 녹아듭니다. 이걸 보면 CG를 다루는 기술이 이제야 원숙해졌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의 후반 작업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고, 이런 작업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후반부에는 티가 좀 많이 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나온 어떤 영화들보다도 비주얼에서는 한 단계 앞서는 영화입니다. 이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 갈려나갔을 편집 현장의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제작비로 이 퀄리티는 기적 같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확실히 비주얼은 좋아요. 하지만 각본은 그야말로 씹던 껌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눈을 의심하고 한숨을 쉬고 차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놈의 심파. 아니, K 심파는 장르를 초월합니까? 우주까지 나가서 심파를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반도에서 유교 좀비들 등장시키고 심파를 터뜨리는 것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지만 결국 심파는 심파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죠. 우선 영화는 나름대로 복선을 차근차근 뿌리고 후반에 모조리 회수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영화 초반 태호가 신발을 주고 시신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후 구멍난 양말 상태로 페달을 밟는 장면으로, 쓰레기통에서 헌 신발을 줍는 장면으로, 엔딩에서 운동화를 사는 장면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물론 태호가 신는 신발에 따라 태호가 겪는 심리 상태의 변화를 연결시켰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종류의 복선 뿌리기를 저는 즐기는 편입니다. 손목 이야기하던 타이거 박이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왜 손목 수집꾼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거나 장선장의 자폭 결심과 같은 부분들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맺고 끊음을 보이려고 하는 부분까지는 칭찬할 만합니다. 딱 거기까지라는 게 문제죠. 우선 태호의 캐릭터가 그리 와닿지 않습니다. 송중기의 연기를 논하기 이전에 캐릭터 자체가 별 개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는 것 같은 캐릭터 구성도 식상하고요. 돈에 미친 태호, 특히 물건을 주워와서 팔아넘겨 돈을 버는 부분에서는 스타로드가 떠오르고, 타이거 박이 드렉스, 업동이가 말 잘하는 그루트, 가모라에 대응하는 인물은 없지만 여성이라는 면에서는 장선장의 포지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주인공 캐릭터의 매력은 매우 중요한데, 태호는 영화 내내 카리스마도 익살스러움도 깊은 드라마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갈등도 가볍기 짝이 없고 정작 뒤에 나오는 도로시와의 관계도 어설프게 그려지고 있죠. 이런 캐릭터의 개연성은 송중기와 만나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일단 송중기는 여전히 예쁜 남자입니다. 설정상 태호는 기동대 출신이고 젊은 지휘관이고 온갖 전장을 다 넘었을 베테랑인데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을 텐데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순해 보여요. 전혀 강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빠 송중기는 그리 와닿는 인상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설정상 태호가 그토록 집착하는 순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순이의 시신을 찾는 태호의 감정에 관객들이 설득당하거나 이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송중기의 연기를 보다 보면 그 간절함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 태호가 순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플래시백이 전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리고 승리호의 재정상태 묘사도 지나치게 한국적인 답답함이 들어있습니다.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도 헐리우드의 영화들은 그래도 숨은 쉬도록 만들어줍니다. 빚이 좀 많아도 당장 돈을 좀 벌면 파티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나 승리호는 아예 답이 없습니다. 기껏 벌어온 돈은 안테나 수리비로 전부 날아가고, 업동이 말 맞다나 어른 셋이 땡전 한 푼 없어서 간식도 못 사 먹는 상황, 그야말로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갑갑한 상황을 그대로 그려놓았죠. 빚에 시달리고 보증 잘못 선 사람들이 어떤 지옥에서 사는지 생각해보면 적절한 표현이기는 한데, 아니 우주까지 가서 일해야 하냐고요. 저는 태호랑 꽃님이가 무슨 고구마 장수처럼 토마토 따다가 가져와서 파는 장면에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짠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친구가 생각나더군요. 300만 원을 벌어 여행을 가겠다며 군고마 기계를 싸게 인수한 그는 재료비를 아끼겠다고 장작과 고구마를 캐러 야산을 올라가서 하루 종일 캐와서는 번화가에 서서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고구마를 팔곤 했습니다. 21세기예요. 잘 살고 있니 친구야? 게다가 토마토는 얼른 보기에도 30개는 되어 보이고 2번이나 수레를 가져왔는데 왜 23달러입니까? 개당 1달러라면서요. 이런 답답함이 있으니 순위를 찾겠다는 태호의 목적이 그야말로 뚱구름 잡는 소리처럼 보입니다. 12만 달러라는데 그럼 적어도 태호가 9만 달러 정도는 모아두었어야
남은 돈을 모으려고 절박하게 움직이는 게 이해라도 가지. 주머니에 단돈 100달러도 없는 친구가 그 큰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영화 초반 승리호가 고개를 펼쳐가며 가져온 우주 쓰레기가 560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넷이 나눠서 180달러 정도인데 이런 일을 100번 해야 18,000달러잖아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하는 겁니까? 거기에 연료비, 수리비, 생활비 나가는 거 생각하면 도달 불가능한 목표잖아요. 거기에 기껏 남이 잡은 거 중간에 끼어들어 가로채운 큰 우주선은 해체할 비용도 없는 상태고요. 차라리 태호가 한 10만 달러 모아놨는데 꽃님이랑 얽히는 바람에 돈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더 집착한다는 식으로 설정하는 편이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태호의 목표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건 이런 허무맹랑함 때문입니다. 내용도 산만하게 그지없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중간까지 보다가 더 못 견디고 껐다는 리뷰들이 많고 제 주위에도 못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건 넷플릭스의 장점이죠. 영화관에서야 돈이 아깝고 또 2시간 동안 가둬놓는 느낌이니 억지로라도 봐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집에서 보는 거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그냥 꺼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아무튼 중간에 이탈하게 되는 이유는 산만한 구성 때문입니다. 각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전부 사연을 넣다 보니 너무 지루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나 사연을 다 늘어놓을 게 아니라 그냥 개성과 능력만 정확하게 부여하고 보다 간략한 이야기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가 2시간을 넘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영화의 전개 방식은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로시, 꽃님이는 초반에는 걸어다니는 수소폭탄 정도로 여겨졌지만 알고 보니 수술 이후의 후유증으로 나노봇을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드러나죠. 이로 인해 식물을 성장시키고 나노봇들을 조종해 탄환을 막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신 구도는 전형적인 담보의 반복입니다. 레옹에서 아저씨로 이어지는 흐름, 특히 어린 여자아이를 대하는 군인 출신의 남성이라는 면, 그리고 유사 부성애를 느낀다는 부분에서 기시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 초반 나름의 개성을 자랑하던 승리호 멤버들은 모두 꽃님이의 팬이 되었고 나중에는 꽃님이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희생을 각오한다는 전개로 나아갑니다. 보는 내내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전이라고 준비한 것도 뻔한 수준이고요. 영화 막바지에 수소폭탄이 터지는 장면에서 꽃님이가 능력을 발휘해 라그랑주의 나노봇으로 승리호를 감싸서 지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설정 오류죠. 수소폭탄은 나노봇을 무력화한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발 범위로부터 꽃님이를 멀어지게 한 거고요. 뇌에 있는 나노봇들 죽을까봐요. 하지만 영화를 자세히 보면 라그랑주의 나노봇들은 파괴 불가라고 친절하게 자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그랑주의 나노봇들은 수소폭탄 면역, 즉 연력학 법칙이고 물리학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이죠. 물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중반부에서 라그랑주 포인트 들어갔을 때 꽃님이도 라그랑주 나노봇을 힘겹게 제어하기도 했고 처음 꽃님이가 발견되었을 때 그 선체에도 붉은 나노봇이 보이기도 하고 라그랑주 포인트에서 나온 선체치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대사를 생각해보면 꽃님이가 나노봇을 조종하는 걸 이미 시도해봤다는 것까지 추론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꽃님이가 나노봇을 조종해서 수소폭탄을 막는 것이 개연성을 획득한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놈의 영화가 마지막에 퍼즐 맞추기 게임을 시도하나요? 관객들이 그거 알아내려고 영화를 다시 돌려봐야 합니까? 악역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썰리번 역의 리차드 아미티지는 분명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 건 맞는데 빌드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핏줄이 툭 튀어나오면서 마약 흡입하는 자세를 취하니 좀 당혹스럽습니다. 악역의 설정과 심리 변화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엔딩에서 설리번이 공격하러 오는 장면은 그야말로 영화의 수준을 낮추는 뜬금없는 장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괜찮게 보였던 악역을 삼류 악당으로 끌어내리는 각본. 대단하죠? 김태리의 장선장도 보는 내내 어색했습니다. 물론 저는 김태리가 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괴상한 대사도 잘 이야기하고 장선장 특유의 심드렁한 캐릭터를 잘 표현했습니다. 김태리라는 배우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안 어울리는 걸크러쉬를 보여준 게 아니라 캐릭터의 내면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승리호의 수장이라기에는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예쁘다는 것, 승리호를 운영하는 이유를 그리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캐릭터 서사의 빈약함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업동이는 훌륭했고 타이거박은 과잉이긴 해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 죄다 어디선가 본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와 캐릭터 구성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고 우주선 추격 장면에서는 스타워즈가 떠오릅니다. 초반 서울의 모습은 블레이드 러너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SF 영화에서 나온 장면들이 변주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건 이 영화의 개그 센스입니다. 이 영화의 수준을 낮추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방귀입니다. 이건 딱 7번 방의 선물 수준의 개그인데, 아니 그 이하의 개그라고 해야겠네요. 감독의 센스를 의심하게 만드는 수준의 개그죠. 맙소사, 진지하게 SF 영화에서 방귀로 웃기려고 하다니. 이거 해외에서도 보는 거 맞죠? 아 제발, 제 부끄러움은 어떡하죠?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심형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유치한 슬랩스틱 코미디도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식 심파의 전형적인 공식 웃기고 울리고를 반복하는 데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집착이라도 있는 것 아닐까요? 게다가 대사들은 최악입니다. 대놓고 죽창 드립,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을 늘어놓는 타이거 박이라거나 치면 나야 같은 박명수 개그를 펼치는 태호는 양반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사들, 선수 입장을 떠올리게 하는 오글거리는 대사의 향연은 더 아쉽습니다. 특히 반도로 치면 내가 또 나서야 하나? 라던가 살고 싶으면 타요 같은 대사죠. 비켜라 이 무능한 것들아 라거나 어디 한번 벌어볼까? 같은 대사는 참담합니다. 업동이의 대사도 문제는 심각해요. 너는 아니구나 라는 대사에서 일부러 목적어를 빼놓는 것은 너무 쉬운 수수께끼 아닌가요? 설마 관객이 그 장면에서 너는 어린이가 아니구나 라거나 너는 여자애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비록 비주얼은 좋았지만 어디선가 다 봤던 장면들을 반복하고 헐리우드 SF 영화들 적당히 가져오고 시도 때도 없이 방귀로 웃기려고 하는 괘씸한 시도를 반복하는 데다 우주에서도 여지없이 폭발하는 심파, 개연성 따위 밥 말아먹은 전개, 산만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구성, 거기에 형편없는 대사들까지 추가된 안타까운 영화. 실로폰 장면은 정말 과잉이었어요. 과잉이라고요. 승리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 정도가 적당합니다만 그래도 이 영화의 비주얼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SF 장르의 영화를 만들어준 것도 고맙기는 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3점입니다. 반도와 비교하자면 애매하기는 해도 반도보다는 승리호가 아주 약간 나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두 작품 모두 추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졸작은 졸작이죠. 외국인 배우들을 보면서 저는 서프라이즈 생각이 나더군요. 게다가 이 배우들의 연기는 영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쉽다면 아쉽다고 할까요? 아참, 마지막 장면에서 업동이가 읽고 있는 릴케 시집은 삶과 노래입니다. 릴케의 초기 시로 1894년작이죠. 한국에 발매된 릴케 전집에는 5권 초기 시와 서정적 희곡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릴케 하면 두이노의 비가나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나타 혹은 기도 시집 정도를 말하는데 삶과 노래 역시 아주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시집이죠. 반갑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큰 뜻을 품었던 장선장은 김용의 영웅문을 읽고 사람의 껍데기를 얻은 업동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릴케를 읽는 부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라이넬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